예브게니 오네긴 5장 명명일. 자, 명명일에 대한 설명은 고걸 때였나? 그때 참고해 보세요. 5장이 이제 이 시로 쓴 소설의 핵심입니다. 꿈이라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한꺼번에 다 묘사가 돼. 5장의 파블라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타티아나의 꿈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티아나의 생일날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 이게 전부입니다. 토토레님의 언어로 한번 들어보시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숲에 들어서는 타티아나. 그녀 뒤를 쫓는 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 긴 나뭇가지가 돌연 목을 낚아채고 귀에 걸린 금귀고리를 잡아챈다. 귀여운 발을 감싼 젖은 장화가 보드라운 눈에 푹 빠져 벗겨진다. 손수건을 떨어뜨리나 집을 수가 없다. 무섭기만 하고 뒤에서 곰소리가 들려오니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쳐들기도 부끄럽다. 그녀는 뛰고 곰은 계속 뒤를 쫓고 이제는 더 이상 뛸 힘도 없다. 그녀가 눈 속에 쓰러진다. 곰이 덥석 그녀를 들어안고 간다. 그녀는 감각을 잃은 듯 몸을 맡긴 채 움직이지도 숨을 내쉬지도 않고 곰이 그녀를 안고 숲길을 달린다. 나무들 사이로 초라한 오두막 한 채 불쑥 나타난다. 사방이 적막강산. 오두막은 온통 고족한 눈에 파묻혔고 작은 창만 환히 빛나는데 안에서는 고함치며 시끄럽다. 곰이 말한다. 여기 내 대부가 사시는데 잠시 몸이나 녹이시지. 그러고는 현관으로 곧장 돌진해 그녀를 문턱에 내려놓는다. 19연. 타티아나는 두려워서 허둥지둥 도망가려 애쓰지만 도망갈 수가 없다. 마구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예브게니가 문을 밀어젖히자 지옥의 유령들 눈에 들어오는 타티아나. 요란한 웃음소리 거칠게 터지면서 저마다 눈으로, 말발굽으로, 구부러진 주둥이로, 털북숭이 꼬리로, 송곳니로, 수염으로, 피투성이 혀로, 뿔과 손가락뼈로 하나같이 그녀를 가리키며 외쳐댄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것이다! 예브게니가 무섭게 한마디 하자 도당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얼어붙은 어둠 속에 젊은 처녀와 그만 단둘이 남게 되었다. 오네긴이 타티아나를 구석으로 조용히 끌고 가 흔들흔들한 벤치 위에 눕힌 후 그녀의 어깨 위로 고개를 숙이는데 순간 갑자기 올가와 렌스키가 차례로 들어온다. 불빛이 비추자 오네긴은 손을 휘젓고는 두 눈을 거칠게 움직이며 불청객을 나무란다. 타티아나는 죽은 듯이 누워있다. 아직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꿈의 핵심이에요. 자,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타티아나가 곰에게 쫓겨 죽을 것 같아. 도망쳐요. 개울을 만나 건너려고 하는데 곰이까지 와서 나 죽나? 근데 갑자기 곰이 얘를 끌어안아. 그리고 개울을 건너줘요. 건너주고 다시 놨어. 타티아나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도망가. 그런데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발 푹푹 꺼지면서 넘어졌어. 곰이 다시 따라오더니 다시 들어줘. 들쳐매줘. 그런 다음에 여기가 내 대부가 사는 곳이니 여기서 좀 쉬다가 그러면서 웬 집 문턱 앞에 걔를 놓은 거예요. 얘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은 파티장인데 자, 이 장의 제목이 뭐? 명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지몽이에요. 자기 명명일 파티가 곧 내일 있을 건데 그 전날 밤에 꿈꿈이에요. 그러니까 파티장인데 그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만 있어? 괴물들만 있어요. 뿌리 난 개 모양, 돼지, 마귀 할멈. 자, 이런 데서 우리가 타티아나가 그 집에서 항상 파티를 열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는지가 상징으로 드러나죠. 명명일이랍시고 파티 또 시끄럽게 할 거지만 지들만 즐겁고 나한테 이 신랑감 소개시켜주고 이런 허례허식만 즐길 생각을 가진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을 타티아나는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가짜다라고 직감하고 있었던 소녀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꿈의 형상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괴물들이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면서 타티아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라고 오는 그 괴물들이 그동안 타티아나에게 구원하러 왔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괴물들이었던 거예요. 타티아나한테는. 그런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오네긴이 나와요. 내 거다! 라고 근엄하게 호탕치는 순간 그 모든 괴물 도단들은 후락 흩어져 버리고 혼절한 타티아나를 오네긴이 들어서 흔들흔들 침대에 갖다 눕혀주고 무슨 말을 하려고
가까이 그녀의 얼굴에게 다가갑니다. 이러는 순간 렌스키가 등장한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그 렌스키는 또 이 사람 얼굴로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렌스키를 바라보고 오네긴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꺼지라고 할 말이 있다고. 이런 걸 하는 순간 요 뒤에 이제 안 읽어드렸는데 렌스키가 막 뭐라고 또 헛소리를 막 짓거리니까는 갑자기 오네긴이 장검을 확 빼들더니 렌스키를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타티아나가 너무 놀래서 꿈에서 깨요. 자, 이제 무슨 상징인지 다 읽히시죠, 이게? 드디어 명명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시골 온대 사람들 다시 그 파티에 다 몰려 들어왔어요. 오네기는 타티아나를 찬 뒤에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고 있었지만 렌스키가 올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묘사들이 막 쭉 나와요. 막 서로 눈 피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서로는 의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쭉 묘사가 됩니다. 그 와중에 오네기는 이제 약이 오르잖아요. 오기 싫은 데인데 이 렌스키란 저놈이 지 사랑하는 올가 좀 보고 싶다고 타티아나의 명명일 핑계로 지금 날 또 끌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또 약이 올라요. 그리고 알잖아요. 이 젊은 청춘의 렌스키가 막 되지도 않는 낭만시를 써가지고 올가한테 자꾸 읽어주는데 올가는 관심도 없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대. 그러면서 왜 그런 시를 저한테 읽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가 계속 좌절하거든요. 렌스키가. 그렇게 또 가소롭고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골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명명일 그 파티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렌스키는 기회만 보고 있어. 어떻게든 내가 빨리 이제 그때 당시에 사극의 춤이라는 게 파트너를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바꿔가면서 계속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차례에 딱 들어가가지고 고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렌스키가 오네기는 마음속에 이제 장난기가 올라가지고 올가를 탁 채서 잡아가지고 정말 근사하게 그녀를 리드하면서 계속 춤을 췄어요. 처음에는 우리 형이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좋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텀이 지나가도 자기를 노려는 보고 있는데 자기를 딱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올가를 자기네 넘겨주지 않아. 몇 곡을 계속 그냥 댄스 브루스를 계속 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렌스키한테 봐라 임마 이런 게 꼬신다는 거란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타티아나의 마음속은 찢어져갑니다. 내 꿈이 잘못된 것이었나? 그러니까 그 두 작전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화자의 언어로 동시에 묘사가 됩니다. 그런 그 렌스키는 우리 형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막 그 젊은 절기에. 그래서 우리의 렌스키는 올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마지막.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니 대체 왜? 그렇다. 이미 오네긴과 약속했단다. 맙소사 이럴 수가. 이 무슨 말이던가. 그녀가 그럴 수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요부 바람둥이 어린애라니. 어느새 계교를 알고 어느새 배반을 느끼다니. 충격을 이기지 못한 렌스키. 여자를 희롱하며 저주하며 박차고 나가 말을 불러 달린다. 권총 2자루 총탄 2알 단지 그것뿐. 그거면 운명은 일거에 결정나리라. 내 여자를 내가 갖기 위해선 결투밖에 없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브게니 오네긴 6장 결투. 제일 긴박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 렌스키가 오네긴은 골려주려고 한 건데 그 속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오네긴에게 결투 신청서를 보냅니다. 우리의 오네긴. 이 시골에서 친구라고는 쟤밖에 없었는데 이 치열이 마음에 이놈의 결투 신청을 하는 거를 주는 게 명예로운 것인가? 아니면 훈계하는 게 어른스러운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8년 9년 12년. 그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의 심성을 경멸하던 내 예브게니도 그의 비판 정신과 건강한 사리분별력만큼은 좋아했다. 그와는 기꺼이 교류하던 터 이른 아침 그가 나타났다 해서 놀라울 건 전혀 없었다. 그는 인사를 하자마자 막 시작된 대화를 중단하며
미소 띤 얼굴로 오네긴에게 시인의 쪽지를 전했다. 오네긴은 창가로가 말없이 읽었다. 세련되고 고결하고 간결한 도전장, 즉 결투 신청서였다. 렌스키는 정중하게 얼음같이 명료하게 친구와의 결투를 신청하고 있었다. 오네기는 지체 없이 그리고 아무런 군말 없이 심부름 온 대리인에게 언제든 좋소 라고 말했다. 자레츠키도 군말 없이 일어섰다. 집안일이 쌓여있던 터라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그는 곧바로 떠나갔지만 자신의 영혼과 홀로 남은 예브게니는 스스로가 영 불만이었다. 그야 당연한 일. 마음속 심판대에 자신을 세워놓고 엄격하게 돌아보면 그에게는 잘못이 많았다. 첫째, 어쩌냐게 생각 없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랑을 조롱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둘째, 설령 시인이 멍청했다 손쳐도 18 나이라면 용서했어야 했다. 온 마음 다해 젊은이를 사랑하는 예브게니답게 한 명의 편견 덩어리, 과격한 소년 혹은 싸움꾼이 아니라 명예와 이성의 남자 어른이 되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예브게니 오네기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감당해봐라. 그래서 받아주어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설명에서는 이제 렌스키가 요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이제 혼자 이 열정에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올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올가를 만나러 가서 지난밤 일을 이렇게 딱 묻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투 신청을 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올가는 뭐라고 하냐면 렌스키님 어젯밤에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렌스키가 아차 싶습니다. 오네긴 형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네.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즐거워서 그냥 그랬던 거구나. 어떡하지? 결투를 물릴까? 이러면서 아차 싶은데 이 러시아인의 영혼 자존심 굽히고는 못 살아. 내가 한번 질러놓은 거를 물릴 수는 없어. 이 시기어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넘치는 낭만과 열정 때문에 렌스키는 그랬던 거였어. 미안해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다음에 다시 만나러 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녀 앞에서 또 그가 써놨던 가짜는 사랑 낭만시를 쭉 한번 읽어주고는 결투에 임하러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결투 날이 됐어요. 22년. 내일 아침도 서광이 비치고 밝은 날은 떠오르리. 그러나 난 어쩜 무덤의 비밀스러운 그늘 아래 내려가리니. 그러면 젊은 시인의 기억일랑 유유한 레테강이 삼켜버리고 세상은 나를 잊겠지. 하나 그대 아름다운 처녀여. 그대는 때이른 묘석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생각해 주려는가.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폭풍 같은 삶의 슬픈 새벽을 그는 오직 나에게만 바쳤노라고. 진정한 내 사랑, 사랑하는 내 인이여. 오라, 오라, 그대의 짝인 나에게로. 라고 렌스키가 이런 식으로 올가한테 수많은 낭만주의적인 시를 써서 줬는데 이러한 맥락들이라는 거예요. 낭만주의라는 게. 그리고 요거를 그 다음 년에 화자로서 푸시킨이 바로 비틉니다. 23년 그렇게 어둡게 생기 없이 그는 썼다. 괄호 열고. 그걸 우린 낭만주의라고 하지. 그 안에 낭만주의는 내 눈을 씻고 봐도 없다만 하나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랴. 마침내 동트기 전 바로 직전 유행하는 단어인 이상에 이르러 렌스키는 지친 머리를 떨군 채 슬그머니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잠의 마력에 막 빠져든 순간 어느새 이웃이 고요한 서재로 들어서며 소리쳐 깨우는 것이다. 기사, 야 벌써 6시가 넘었네. 오네기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여기서 한 번 더 비틉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착각. 예브게리는 그 시각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관심도 없어. 어느덧 밤 그림자도 희미해지고 저녁볕은 수탉 소리 맞이하건만 오네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해는 벌써 하늘 높이 떠올랐고 가벼운 눈보라가 반짝반짝 휘날리는 그 시각에도 여전히 침대를 뜨지 못한 채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예브게니. 마침내 눈을 떠 커튼자락 젖히며 밖을 내다보는데 그때서야 그는 깨달은 것이다. 밖에 나갈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결투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결투를 통해서 렌스키가 죽습니다.
타티아나의 예지몽이 맞아 들어가는 대꾸로 이 6장은 끝을 내게 됩니다. 즉 5장과 6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으로서의 시어들이 그 안에서도 충분한 상징을 갖고 반복되지만 6장에 와서 현실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 시점이 5장은 타티아나의 시점으로 6장은 예브게니 오네긴과 렌스키의 시점으로 변주되는 겁니다. 이 형식리 예브게니 오네긴 7장 모스크바 독도 발음이군요. 7장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성숙이란 키워드가 이 타티아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7장은 타티아나의 두 가지 여행을 들려줘요. 첫 번째는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나를 찬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의 서재로 떠나는 여행. 두 번째는 그의 진정한 진실을 알고 한 단계 성숙하여 자기가 그렇게 환멸하고 싫어했던 그 사교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기의 짝을 찾아가는 두 번째 여행. 7장은 오롯이 타티아나를 위해서 쓰여진 장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고 렌스키는 죽었고 올가는 늘 그렇듯 잠깐 슬퍼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른 남자 찾아 결혼해버렸어요. 그렇게 렌스키는 잊혀졌고 올가가 라린가에서 사라져버리니 자연스럽게 그의 언니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타티아나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성숙해야 해. 그런데 도대체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몰랐길래 오네기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걸까? 그를 알고 싶어. 그것부터 정리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네기는 결투 후에 호련히 여행을 떠납니다. 이 지방을 떠나버려요. 왜? 이 지방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타티아나의 사랑은 받아줄 수 없고 자기가 유일하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젊음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애를 걔의 시기어린 질투 때문이었긴 하지만 죽여버렸으니 이 고장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기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타티아나는 이 고장에 홀로 남아버렸어요. 이 시골에. 그리고 자기도 어떠한 경로든 올가처럼 자기가 뻔히 아는 미래를 그리는 어떤 그러한 결혼을 하든 오네기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에게 고백을 하든 뭘 하려면 자기가 나아가야 돼요. 성숙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의문, 오네긴을 알고 싶어요. 불쑥 봄이 오자마자 오네긴이 머물던 방을 찾아갑니다. 오네긴은 없지만 오네긴이 생활했던 그 서재를 다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가 넘겨왔던 책들, 그 넘겨왔던 책들 귀퉁이 속에 적어놓은 글귀들, 밑줄들, 손톱 자국들,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해. 그가 생활하면서 걸어놨던 장식품들, 옷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남자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타티아나가 깨달아요. 24년. 그리하여 이제 조금씩 나의 타티아나는 전능한 운명의 힘에 의해 자신이 동경해온 바로 그 상대를 좀 더 명료하게, 다행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슬프고도 위험한 괴짜, 지옥 혹은 천상의 피조물, 이 천사, 이 오만한 악마인 그는 과연 무엇인가? 모방인가? 하찮은 환영인가? 아니면 혹 헤럴드의 외투 걸친 모스크바인, 타인의 궤벽에 대한 해석, 유행어로 가득 찬 사전? 혹 패러디는 아닐지 깨달았어요. 오네기라는 애가 자기 앞에서 다 아는 척했고 아는 척하지만 그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가 환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적인 놈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허세에 찬 패러디, 환영이 아닐는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킨이 다시 타티아나에게 묻고 싶었나 봐요. 과연 음은 풀렸는가? 과연 그 단어 찾았는가?
시간은 흘러가고 벌써부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녀는 잊었다. 두 이웃이 모여 앉은 집에서는 마침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 어째야 하나 타티아나도 애가 아닌데. 노부인이 넋두리처럼 말했다. 사실 올렌카가 더 아래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집 보낼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얘를 어쩌면 좋아요? 누굴 얘기해도 한마디로 잘라서 싫다고 하니 하루 종일 슬픈 얼굴로 혼자 숲이나 떠돌고. 위의 연애 이제 절반은 뭐냐면 음은 풀렸니 타티아나? 묻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너가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 예북의 얘기를 알고 싶어서 찾아왔잖아. 음은 풀렸니? 그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비극적인 인물인지 가짜인지, 혹은 오네긴이란 애도 나름의 진실을 갖고 있는 애인지 아닌지, 짜발인지 아니면 짜발이라고 하더라도 쓸만한 놈인지, 그 어떤 놈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걸 안다면 과연 그 단어는 찾았는가? 그 단어,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 그 시어를 찾아냈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네긴이 지금 어떤 형상이에요? 이전의 낭만주의를, 그것의 가치를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 놈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그 시대의 낭만주의라는 것이 유행하는 바람에 그게 곧 대중의 통속문화가 되어 있었고, 통속문화로 바뀐 속에서는 절대로 그 안에 진실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기서 환멸을 느낀 애가 오네긴이죠. 요 태도가 문학적 태도로는 푸시킨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푸시킨은 그 낭만주의를 초월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쓴 게 이 새로운 장르의 혼합인 예부겐이 오네긴이라는 책이고 오네긴 자체인데, 그거를 타티아나가 찾아야 하는, 오네긴을 알고 싶다는 그 목적과 푸시킨이 이 낭만주의를 초월하고 싶다는 목적이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킨이 타티아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묻는 겁니다. 그 단어 찾았으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새롭게 예고될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그 단어 찾았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라는 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던져주는 거거든요. 푸시킨이 찾고 있던 그 새로운 경향 예술, 그게 뭐예요? 푸시킨은 전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후의 도레알모 사실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낭만적이지만 매우 사실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연인들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렇게 성숙하고 아픔을 겪고 성장해 나아가는 소년들의 러브스토리가 있을 법하잖아요, 지금. 사실주의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뭐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허구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사실주의의 모토예요. 그러한 예술 강령이 새로운 경향이 닥치기도 전에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냥 시와 소설을 혼합해서 써봤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사실성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규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예술 작품 자체만으로 예부겐이 오네긴이라는 그 인물, 거기서 혼동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인물, 이걸 구현하는 과정 중에 이미 형성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주의적 경향이. 어떤 속에서? 낭만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형식내 속에서. 타티아나는 어림짐작이지만 오네긴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도시에서 온 사람이니 감을 잡았어. 그러니까 예부겐이 오네긴이라는 그 인물은 그 도시가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하나. 두 번째로는 성숙했잖아요. 그래, 내 눈으로 사회에 있는 남자들을 직접 맞닥뜨려 보아야겠어. 라는 두 가지 다짐이 동시에 들었겠죠. 다짐이 들었으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타티아나는 망설이지 않아요. 이제 갑니다, 모스크바로. 그래서 그녀의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 당도해가지고 타티아나의 눈으로 본 그때 당시 낭만주의로 도배되어 있는 모스크바 사교계, 이런 것들 다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허위와 허식, 그리고 이 과도한 낭만에 지쳐있는 푸시킨의 시선이 다 드러나거든요. 타티아나는 이 가짜들에 지쳐갑니다. 이 허례허식들에.
그러나 그 허례허식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도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가짜들이지만 그 사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교의 현장에서 드디어 타티아나에게 뜨거운 시선을 쏟고 있는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54년. 그렇게 그녀의 생각은 먼 곳을 떠도느라 사교계와 소란스러운 무도회는 잊은 지 오래. 한편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지위 높은 장군 하나가 있어. 숙모들은 서로서로 눈짓하며 동시에 팔꿈치로 타냐를 찌르더니 각자 이렇게들 소곤거리곤 했다. 빨리 왼쪽 봐. 왼쪽? 어디요? 뭐가 있는데요? 글쎄 하여튼 뭐라니까. 저기 모여선 사람들 보이냐? 그 앞쪽에 군복 걸친 두 사람 있잖아. 지금 자리를 떴다. 지금 옆으로 돌아섰네. 누구요? 저 뚱땡이 장군? 몇 가지 더. 이쯤에서 사랑스러운 타티아나의 승리를 축하하고 이제 갈 길을 떠나가자. 내 노래의 주인공을 잊어서는 아니 될 터. 그런데 이 김에 한두 마디 덧붙이노니 젊은 내 친구의 수많은 궤벽들을 나 노래하노라. 오 그대 서사시의 뮤즈여, 내 긴 작업을 축복해주고 내가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 믿음직한 지팡이를 나의 손에 맡겨주. 충분하다. 이제 재미를 벗었다. 늦긴 했어도 이렇게 서문이 마련됐으니까 나도 고전주의의 경의는 표하는 바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이게 14행 오네긴 스탠자로 완벽하게 약강 사법계 오른서 있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형식미를 지키는 것. 이 예술 규범은 어떤 형식이냐면 고전주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F식기는 이 서문을 까먹고 쓰고 있다가 고전주의 형식의 마치kom 내가 지금 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서문을 안 달았네 1장에. 오케이 그럼 7장에 붙여. 지금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쟀지. 그렇게 우리의 타티아나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체력 있고 모스크바 상류 사교계에 항상 드나들 수 있는 뚱땡이 장군에게 시집을 갑니다. 예브게니 오네긴 1장 상류 사회. 각 장의 제목만으로 그 당시의 러시아 문화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린스키가 이 자체가 러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예브게니 오네긴은 러시아 영혼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년. 설마 예브게니는 생각한다. 설마 그녀라니. 확실해. 아니야 그럴 리가. 광야 같은 벽촌에서 잊혔던 그 형상을 어렴풋이 상기시키는 여인 쪽으로 그는 성가신 오페라 글라스를 쉬지 않고 들이댄다. 공작, 자네 혹시 아는가? 저 진홍색 베레 쓰고 스페인 대사 얘기하는 여인이 누군지. 공작이 오네긴을 쳐다본다. 아, 꽤나 오랫동안 사교계를 비웠구먼. 기다리게, 소개시켜줄 테니. 대체 누군데? 내 아내지. 몇 가지 더. 자네가 결혼했다고? 미처 몰랐었네. 오래됐나? 2년 남짓. 누구하고? 라리나.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영화적 연출이 지금 이 시인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긴의 시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시끌벅적한 파티의 소리와 그가 발음하는 이 뭉그러진 발음 소리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음이 타티아나라는 발음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런 시끌벅적한 파티 속에서 라리나처럼 들리는데 그거를 오네긴은 뭐라고 캐치하는 거예요? 바로 타티아나! 요거를 시 한 구절로 써놓았어요. 정말 위대합니다. 오래되나? 2년 남짓. 누구하고? 라리나. 타티아나! 그녀를 아는가? 그 집과 이웃이지. 같이 가세. 공작은 자신의 친척이자 친구인 그를 데리고 아내에게 다가간다. 공작 부인이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영혼이 어떻게 동요했건 얼마나 격했건 놀라고 당황했건 그 모습에 변화가 없다. 평상의 어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경상대로 조용히 인사할 뿐. 자,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난 자기가 찾던 그 어리숙한 시골 처녀가 어마무시한 상류사회의 귀부인이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내기는 보세요. 여기서 입장이 완전히 전도됩니다. 자기는 놀 거 다 놀아봤고 이 세상 여인들 만난 만큼 다 만나봐가지고 여인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 늙어버린 오네긴의 마음에 그 어린이의 열정을 지금 타티아나가 성숙한 변신을 통해서 다시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따위 들의 유치한 장난일 뿐이지 그런 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놈의 가슴 속에 자신의 성숙한 변신으로 이놈의 마음에 다시 불을 떼긴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네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인생이 부정나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녀에게 불타오르는 이 사랑의 열정,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네긴이 어떻게 해요? 타티아나가 오네긴에게 그 어린애가 했었을 때처럼 똑같이 편지를 씁니다. 타티아나에게 보내는 오네긴의 편지. 아 예견하오. 슬픈 비밀의 이 고백이 당신에게 모욕이 될 것임을. 어떤 쓰디쓴 경멸이 당신의 도도한 시선에 나타날지도. 무엇을 원하냐고, 무슨 목적으로 내 마음을 당신에게 열어보이냐고, 그 어떤 사악한 즐거움의 기회를 꾸미냐고 할 수도 있을 거요. 두렵소. 내 겸허한 애원 안에서 혹 당신의 냉엄한 눈이 가증스러운 개교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의 분노 어린 질책이 들리오. 사랑의 갈증으로 애태우며 불타오르면서도 들끓는 피를 매 순간 이성으로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두 무릎을 꼭 껴안고 흐느끼며 당신의 발 아래에 애원과 고백과 호소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열망하면서도 가식적인 냉정으로 언어와 시선을 무장한 채 명랑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차분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당신이 알 수 있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소.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울 힘이 없소.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 당신의 의지에 내 운명을 바치오. 처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처지에서 똑같은 편지 형식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낭만주의의 본령인 이전의 신구전주의에 대한 어떤 모종의 파괴였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낭만주의란 이렇게 쓰여진 것이 낭만주의다라는 어떤 그런 이 창작 방법들이 없어요. 이전의 신고전주의나 그 이성으로 짓누르고 있던 예술 규범에 반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그러니까는 형식을 파괴하는 형태로 쓰여 있으면 낭만주의고 퇴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낭만주의의 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는 이 갈래도 굉장히 많고 나라마다도 다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하나로 품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낭만주의적인 파괴 형식이 보여요. 지극하게 신고전주의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연을 14형으로 맞춰 쓰잖아요. 딱 두 군데서 그 형식을 파괴하는데 유일하게 편지글에서만 파괴합니다. 편지글만 그 행수와 연을 파괴해요. 그리고 편지글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사실주의적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본령, 이전의 형식을 파괴하라 라는 본령을 가지고 뭘 선취했어요? 사실성을 선취했죠. 형식주의적인 면에서도 이런 미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는 또 내용은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낭만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오네기는 타티아나는 적어도 이틀은 기다렸잖아요. 하루도 못 기다려.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내요.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내고 세 번째 편지를 또 바로 보냅니다. 답장이 안 와. 그래서 우리의 오네긴 그 공작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벌컥 열고 막 누구를 찾아오셨는데 비켜! 그래가지고 타티아나 어떻게든 타티아나 봐야겠다고 해서 막 딱 문을 벌컥벌컥 열어가지고 탁 문을 열어 제끼는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소녀의 모습과 똑같이 귀부인이 된 타티아나가 창가에 걸터 앉아 오네긴이 보낸 편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타티아나를 봤는데 어느 누가 그 짧은 찰나에서 그녀의 말 못할 고통을 읽어내지 못했겠나. 어느 누가 그 순간에 공작 부인에게서 예전의 타냐, 가엾은 타냐를 알아보지 못했겠나.
미칠 듯한 연민의 슬픔으로 예브게니는 그녀의 발 아래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떨고 아무 말 없이 놀라움도 분노도 없이 오네긴을 쳐다본다. 그의 병들어 비디른 시선과 애원의 표정, 무언의 질책, 그 모두를 받아들인다. 지난날의 꿈과 가슴을 지닌 소박한 처녀가 다시 그녀 안에 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도 않고 자신의 무감각한 손을 그의 탐욕스러운 입술에서 치우지도 않는다. 지금 그녀는 어떤 생각에 잠겨있나?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연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운명이 우리를 이끈 정원의 가로수길에서 내가 온순하게 당신의 교훈을 들어야 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내 차례가 되었군. 진실을 찾고자 했지만 진실을 찾지 못한 자가 솔직하게 훈계를 했던 그 장면과 진실을 찾고자 동일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그 이상형에게 반해서 고백을 했지만 거절당한 여자가 진짜 인생의 진실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성숙한 순간 내리는 훈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눈물이 나는군요. 당신의 타냐를 아직까지 잊지 않으셨다면 알아주세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난 이 무례한 열정과 편지와 눈물보다는 당신의 송곳 같은 힐책을, 냉정하고 준엄한 언사를 택할 것이에요. 그때 당신에겐 그래도 내 어린애 같은 꿈에 대한 연민이, 최소한 내 나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내 발 아래 당신을 끌어들였죠? 그 하찮음이라니. 당신의 그 가슴과 머리로 소소한 감정의 노예가 되다니요. 나에게 이 화려함이, 이 역겨운 삶의 허식이, 사교계의 소용돌이 안에서 일으킨 성공이, 이 세련된 집과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면 무도의 이 모든 고물 따위, 이 모든 광의와 소음과 악취 따위 지금 당장 기꺼이 버리겠어요. 채꽃인 서가와 야생의 정원이, 우리의 초라한 집, 당신을 처음 보았던 그 장소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와 나뭇가지 그림자 아래 내 가엾은 유모가 잠들어 있는 그 평온한 묘지를 위해서라면 행복은 그토록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토록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어쩌면 난 경솔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저주의 눈물로 내게 애원하셨고 가엾은 타냐에겐 어떤 운명이건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한 것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내 곁을 떠나주세요. 난 알아요. 당신의 가슴속에 자존심과 참다운 명예심이 있다는 것.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난 다른 남자에게 속한 몸, 영원히 그에게 충실할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여인 타티아나의 이 위대한 성숙을, 세상 다 안다고 허세 부리고 살고 지 나름대로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세상 속에 방랑한 이 번외인, 즉 이녀 인간으로 남고자 했던 오네긴한테 타티아나의 성숙은 그를 다시 이전의 열망을 되돌리게 하는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 순한 고리, 이거 좀 대단하죠? 성숙하지 못한 어른은 어린이를 성숙시키지만 그 정말 제대로 성숙한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린이는 다시 어른한테 성숙 혹은 숭고란 무엇인가를, 혹은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낭만적이지만 진실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교훈들은. 이런 게 낭만주의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낭만주의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진실이잖아요. 진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건 뭐예요? 사실주의예요. 이렇게 선취하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힘듭니다. 마지막은 저의 설명 없이 도토레님의 도움을 통해서 마지막 연을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독자여, 그대가 누구이든 친구이든 적이든 이제 나는 그대와 동지로서 헤어지련다. 안녕. 그대가 나를 쫓아 여기 이 서투른 행들에서 무엇을 찾아왔건
그것이 폭풍 같은 기억이건 노고의 휴식이건 생생한 정경 혹은 재치 있는 말이었건 혹은 문법상의 오류였건 부디 이 작은 책자에서 티끌만큼의 재미라도 꿈이라도 감동이라도 잡지의 논쟁거리라도 찾았기를 바라노니 이제는 작별하자. 안녕. 아, 하나. 내가 우정어린 자리에서 첫 문장 읽어주었던 그들. 사디가 그 언젠가 얘기했듯 몇몇은 이미 없고 몇몇은 멀리 있어. 그들 없이 오네기는 완성됐노라. 그리고 타티아나의 사랑스러운 전형인 그녀. 오, 운명은 많고 많은 것들을 앗아갔으니 가득 찬 술잔을 비우지도 못한 채 인생의 축제를 일찌감치 떠나간 자. 내가 지금 오네긴과 헤어지듯 인생의 소설을 다 읽기도 전에 돌연히 작별을 고할 수 있었던 자, 행복하여라. 이렇게 예쁘게님 오네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디 재밌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편집해 볼게요. 네, 이 편 좀 다른 편에 비해서 길 것 같지만 재밌게 즐겨주시고 이제 그 외의 이야기들 3편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봐요.